얼마나 특혜 수준의 금리냐면요. 1.5%입니다. 이 대출을 활용해서 9억 이하의 주택들의 2030 매입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저는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 금리들도 지금 4개월 연속 주담대 같은 경우는 내림세가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담대, 그다음에 신용,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지금 제1금융권에서 인하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가상금리라든지 우대금리들이 조금씩 합쳐지면서 금리들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신문을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하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3%대 진입한 주담대의 금리 당국의 압박에 더 내려가나 뭐 압박도 압박이지만은 금리 하단 이제 3%대가 거의 1년 만에 이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 5대 1금융권이 있죠. 거기서 고정형 주담대가 전날 기준으로 3.66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고 그 하단이 3.66, 3.95로 3%대로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요 최대 0.7%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주담대가 0.4포인트 내려갔고 그다음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주담대 금리가 0.3%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도 0.3% 인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담대도 내려갈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들 모두 금리가 0.4포인트가 신한은행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0.5%까지 이제 인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쭉쭉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은 우대금리 이제 가상금리에 대한 코픽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하면서 예대 마진들을 조금 축소시키고 이런 금리들이 좀 내려가는 추이들 특히 주담대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를 거래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많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담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3%대로 진입한 거는 1년 만에 거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자금의 대출도 완화가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전세자금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 0.6포인트 정도 내려갔고 신한은행은 0.4% 정도 0.3% 정도 그다음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한 0.3% 농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말하는 건요. 버팀목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자 전세 대출이 6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전세의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늘어난다는 건요. 전세 수요자들이 전세가 거래가 많아지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매매 수요로도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버팀목이라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의 소득들이 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특혜 수준의 금리냐면요.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금리가 1.5%입니다. 그리고 2천에서 4천 정도 된다. 그러면 1.8%. 그 다음에 소득이 4천에서 6천 정도 된다. 2.1%. 완전 저금리죠. 그리고 순자산 기준이 한 3억 2,5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3.61억 원으로 그러니까 3억 6,1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어서 자산의 기준도 조금 올라가면서 이걸 찾는 수요들이 늘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임차 보증금 기준이 원래는 1억 원 이하까지만 이 버팀목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1억 원 이하 지금 빌라들도 1억 원 이하짜리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3억 원까지 보증금의 기준을 올리니까는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집 기준으로
25평짜리가 3억으로 딱 맞춰가지고 이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전세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입자들이 이제 저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요것도 전세자금 대출한다고 원래는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최대 2억까지도 이제 대출을 하니까는 이게 이제 또 거래량들을 껑충 뛰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되었냐면요. 2월 달에 거의 13,000건 이상이 대출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13,000건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 5년 전에 이 상품을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버팀목 대출을. 그리고 5년 동안에 가장 이용자 수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저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전세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10,000명이 넘은 것이 처음이에요. 월간 이용자 수가 5년 전에 도입된 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4세 청년 전용으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전세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게 특징인데 지금 전세 재금 대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제가 1금융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 자금 대출이 뭐 농협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전세 자금 최대 0.6포인트 정도를 이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도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들 금리에 대한 가격이 아니죠. 금리에 대한 부분들 조금 둔화 양상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에서 오피스텔 있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고 한 10몇 페이지짜리 20페이지 가까운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들이 있습니다. 네, 대책들이 있는데 내수 활성화 대책에 주거용 오피스텔 DSR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대출의 완화가 맞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정부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그냥 일반 오피스텔 말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요. 대출 만기에 일관 8년으로 고정을 해서 DSR을 산정하면요. 이게 DSR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든 걸 보면요, 계산을 뭐 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그 다음에 2억의 오피스텔 아파트 이거를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소득에 똑같은 이율에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오피스텔은 대출 만기가 8년이 한계였잖아요. 근데 이 8년을 하면은 매입 시에 DSR이 30.4%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DSR이 12.8%밖에 기간이 30년이니까 원리금 균등으로 그러니까는 대출이 훨씬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오피스텔의 대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요거를 아파트 수준하고 비슷하게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정책이요 저번 주에 나온 게 내수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 너무 오피스텔이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오피스텔을 사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아마도 이게 한 5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거니까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DSR의 완화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주택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피스텔로 조금은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비록 그 오피스텔이 좀 좋지 않은 물건이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요.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주담대, 신용대출,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DSR 적용이 안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9억의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억까지 4% 전후에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이 일어나면서 그것들의 거래량들 그게 소진이 엄청 많이 됐죠. 35조 중에서 지금 거의 20몇 조, 30조 가까이가 지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은 소진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근데 특례 보금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을 사려고 하는 목적들이 굉장히 큽니다. 80% 이상이 설문조사를 보니까는 주택을 구매하겠다라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거래량들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두 가지의 양상으로 거래가 지금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조금은 빠진 주택들, 그 주택들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진 주택들 위주로 급매로 가는 것, 그리고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대출을 활용해서 9억 이하의 주택들의 거래량들, 그리고 6억이면은 금리가 더 떨어집니다. 특례보금자리로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거래량들이, 저는 지금은 저항선이 생겨서 조금은 주춤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매가 소진된 데는요, 아직도 가격이 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대형의 신축에서 구축이나 세대수가 조금 더 작은 데로 점점 확산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양상들이 이제 일어날 건데, 우선은 보시면은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들이 우선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0대들, 20대들이 아파트를 뭐 산다는 거는 생애 최초로 사는 거를 의미를 하고, 특히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생애 최초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게 25개월 만에 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주 얘기했지만은 이런 그 실거주자들 가능성이 크죠. 예, 오히려 20대들이 실거주가 아니라 갭 투자일 가능성이 커요. 예, 30대들이 실거주로 많이 매입을 하면은 실거주자로 움직인 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실거주자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30대가 움직이면은 이거를 받아주는 갈아타기가 움직이고, 그 갈아타기가 움직이면서 시장이 좀 도와주면 투자자들도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면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데, 우선은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30대들이 좀 많이 20, 30대들이 이용하냐면은, 전국에서 원래는 1월 달에는 29%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31%, 조금의 수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요, 매입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30에서 34.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9억 미만짜리 저가 주택에 대해서 2030이 어디에 많이 샀냐면요, 강서구에 많이 샀습니다. 강서구에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이 성동구, 금천구, 영등포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 도봉구, 강동구.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요, 성동구를 제외하고는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중하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9억 미만짜리 주택들 자기의 재정 범위 내에서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렇게 거래가 이제 된다는 건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거래의 순환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막혀있던 동맥경화가 투자자들이 먼저 뚫느냐 아니면은 뭐 실거주자가 먼저 뚫느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투자자보다는 확실히 실거주자를 움직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뚫어주고 갈아타기 뚫어주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가는 이런 순환 구조들로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량들이 전국적으로 거래량들도 이런 30대 거래량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거래량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 예, 자주 얘기했죠.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에 일산이 아닌 고양, 그리고 평택, 그다음에 용인, 시흥의 증가폭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화성하고 수원은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이 늘어나니까 그 물량과 에 조금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매들이 조금 없어지면서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평택도 의외로 거래량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호재가 많은 시흥 같은 경우도 물량 이제 거래가 좀 증가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의 거래량도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부산하고 인천의 거래량의 증가폭이 조금 있었고, 부산에는 미분양의 감소 추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아까 제가 증가했다 말씀드렸고,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의 거래량들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도시가 천안이죠. 천안 거래량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뭐 전주,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는 순천이 거래량이 좀 늘었는데 뭐 이런 수도권만큼의 는 폭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북은
조금 지지부진했던 포항하고 구미의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의 거래량들 그다음에 김해의 거래량이 약간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신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아직까지 뭐 가격이 어쩌네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는 가격이 지금 되고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의 부분보다는 거래량이 어떻게 살아나는 추이를 보면서 그 추이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가격의 움직임으로 반영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국이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저항선이 있는 지역들은 생겼지만은 그 저항선을 뚫고 나중에 거래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뭐 4, 5, 6 이때가 될수록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층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작용들 거래를 완전히 막아놨던 부작용들에 대한 이제 정상화 과정들을 좀 거치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올해는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더 늘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거래량의 결과물은 늘 얘기했지만은 가격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것들을 조금 인지하시고 2023년도를 중요한 시점으로 바라보시고 시장을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